먼저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4시 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곧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는데요. 의제 제한 없이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면담의 성과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한 대표의 요구에 윤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영선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이제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먼저 예상되는 주요 안건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대외 활동 중단, 인적 쇄신, 의혹 진상규명 협조 이렇게 세 가지를 공개 제안했는데요. 오늘 면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포함한 총체적인 대책을 직접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한 대표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다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김 여사 대외 활동을 두고 대통령이 챙기지 못하는 곳에 목소리를 듣는 역할도 있다며 약자와 소외계층을 돌보는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사라인 등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는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에 대해선 한 대표가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건의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하면 임명할 거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입장차가 분명한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윤 대통령이 오늘 한 대표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렵게 성사된 자리인데요. 잠시 뒤 시작이 됩니다. 끝나면 결과 발표도 있습니까? 오늘 면담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한 대표가 주로 이야기하고 윤 대통령은 듣는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예상되는 요구와 관련한 입장이 공유되지 않아서 핵심 참모들조차 윤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섣불리 예측하지 못할 뿐 아니라 면담 결과를 알릴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거란 기류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감지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오늘 결론이 구체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향후 더 논의하기로 한다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명태균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만큼 김 여사가 사과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여러 의견을 들으며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안건 외에 또 어떤 얘기가 다뤄질 것 같습니까? 네, 오늘 면담은 의제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데요. 한 대표의 독대 요청 한 달 만에 어렵게 성사된 만큼 각종 민생 문제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 대표는 먼저 의정 갈등 사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여야 의정 협의체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유연한 태도 변화와 책임자 교체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또 다른 4대 개혁의 핵심인 연금개혁은 국회가 주도해 나가야 하는 만큼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논의가 수월하게 풀린다면 야당의 대여 공세에 단일 대우로 맞서자는 당정 화합의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대통령실의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 면담과는 별도로 만찬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잠시 뒤인 오후 4시 반쯤 시작한 뒤 종료 시간은 따로 정하지 않은 이번 면담 결과에 따라 임기 후반기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물론 여권 전체의 지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도 잠시 뒤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면담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논란이 어떻게 다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는데요. 지금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 내에선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입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 여권 내 최대 악재로 떠오른 김건희 여사 논란이 해소되면 당정이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만약 빈손 면담에 그치면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기 어렵다는 위기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의 오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반민주 폭거에
우리 당과 지지자들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김 여사 논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최고위원은 김 여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특검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는 결국 논란을 매듭지을 책임은 용산 대통령실에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독대인지 면담인지 잘 구별은 안 되지만 만나는 게 중요하다며 요식행위가 아닌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 대표 압박에 가세했는데요. 오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는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특검을 전면 수용하라고 적극 요청하십시오. 네, 이 대표는 또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 조금 전 한 대표가 이를 수용하면서 두 번째 여야 대표 회담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는 여권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 출석을 하죠.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는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핵심 인물 강혜경 씨가 잠시 뒤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강 씨는 앞서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그 대가로 김건희 여사를 통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따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가 명태균 씨, 또 김 전 의원과 통화한 녹취록도 오늘 잇따라 공개됐는데요.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과 강 씨 사이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이가 바람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본부장님은 응. 우리가 대선 여론조사 이래저래 해가지고 의원님 공천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응. 내가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그게 근데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야. 네, 또 대선 전인 2021년 12월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꿈 얘기를 하면서 권성동 윤한홍 의원, 또 장제원 전 의원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펄펄 끓는 솥에 삶아먹고 있다고 말했다는 녹음도 공개했습니다. 당시는 이른바 윤핵관으로 알려진 권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인데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대화가 김 여사와 명 씨 사이 윤핵관 문제를 논의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명 씨는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건 맞지만 공천 요구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 초반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 명령장이 야당 주도로 발부되면서 한때 여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망신 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반발했고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로 인해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대치 끝에 결국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뒤 국감에서는 강 씨를 상대로 김 여사와 명 씨의 친분 관계, 또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발표한 이후에도 북한은 별다른 대응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이득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북한이 파병을 결정한 것은 철저히 이해 득실을 따져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가장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나선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고체연료 기반의 화성 18형이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참관했고 딸 주애와 부인 리설주도 동행했습니다.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어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하시면서 당시 북한은 시험 발사가 대성공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전과 같은 고각 발사 방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사거리, 즉 정상각도 발사의 핵심 기술인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진 도달하지 못했다는 게 우리 군의 판단입니다. 정점 고도를 지난 발사체가 대기권에 자시 진입할 때 섭씨 7,000도 이상 고온을 견디게 만드는 기술로 ICBM의 최종 단계로 평가받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의 반대급부로 챙길 수 있는 핵심 군사 기술로 거론됩니다. 군사력을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는데 사실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이 부족해요.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김정은 위원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필요성을 언급했던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기술 지원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 등 핵심 장비는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실패한 정찰 위성과 관련한 기술 이전도 가능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파병 인력이 만여 명에 이를 경우 급여를 통해 많게는 한 달에 수백억 원의 외화벌이가 가능하다는 것도 북한 지휘부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대규모 파병으로 인한 외화 획득이 상당히 큰 성과가 될 거고 첨단 군사 기술 또 정밀 무기까지도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워낙 중요한 상황이니까. 또 실전 경험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번 파병은 도박에 가까운 모험으로 북한군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하고 북한군의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게오르기 대사를 만나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 밀착이 군사 물자 이동을 넘어서 실질적인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어제 인천 왕길동 기계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인천 왕길동 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아직도 화재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불이 꺼진 지 20시간, 거의 하루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이곳 화재 현장은 어제 불로 인한 냄새로 지금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공장 밀집 지역을 거센 불길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곳곳에는 화재의 흔적만 처참하게 남아있는데요. 철제 구조물이 앙상하게 드러났고 건물과 창고, 비품 등이 전부 잿더미로 변하면서 제 뒤에 있는 저 건물이 식료품을 취급하는 업체였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 저희 취재진이 드론으로 화재 현장을 항공 촬영했는데요. 커다란 건물들이 모두 연탄재처럼 하얗게 변해서 주저앉은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진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봤는데 차량 위로도 먼지가 쌓인 것은 물론 차체 뼈대만 남아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철제 골조들도 바닥에 모두 무너져 내려서 쌓여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인천 왕길동 산업단지의 불이 나 11시간 만에 꺼졌는데 공장 36곳, 건물 70여 개 동이 불이 탔습니다. 산업단지에 공장들이 붙어있는 데다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 등 불에 잘 타는 소재로 되어 있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장 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 같은데요. 피해 상황이나 화재 감식 관련한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불이 난 공장 대부분이 점소되면서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직원들의 망연자실한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 있던 기기들이 불에 타면서 피해를 본 업체 직원 한 분을 만나봤는데요.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면은 대략 1억 원 정도 나올 거고요. 올해 말도 그렇고 좀 많이 바쁜 상황에서 이러한 일까지 겪고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인력 손실이 지금 계속 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쉬운 건 있죠. 조금 전까지 이곳 현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한 관계자들이 곳곳을 둘러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 10여 명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였는데요. 3시간가량 진행된 감식에서 산업용 기계제조 공장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원인과 주변으로 퍼져나간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인천 서구청은 재난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소실 물품과 고용 인원 등 기업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대책본부를 구성해 피해 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왕길동 공장 화재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프로야구 전통의 명가이자 라이벌팀 기아와 삼성이 31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만납니다. 오늘 첫 판을 시작으로 먼저 4경기를 이긴 팀이 올해 왕좌를 차지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정규리그 1, 2위 팀의 맞대결이 됐는데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겠죠? 네, 정규리그 순위표대로 만날 팀이 만났습니다. 정규리그 우승팀 기아와 2위로 플레이오프를 거쳐 올라온 삼성이 한국 시리즈에서 무려 31년 만에 격돌합니다. 오늘 오후 6시 반입니다. 어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두 팀 선수와 감독들은 약속이나 한 듯 5차전에서 끝낸다고 5개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한 경기 정도 내주겠지만 4승 1패로 우리가 이긴다는 선전포고였는데요. 호랑이냐 사자냐 구단 마스코트를 두고 입씨름부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뭐 동물원에 가 있어도 거의 다 호랑이가 잡고 있으니까 호랑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버랜드 안 가보셨나 봐요. 항상 사자가 그 사파리 그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사자가 항상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아는 한국 시리즈에 11차례 올라서 그때마다 모두 정상에 선 최다 우승팀이고요. 삼성은 7차례 챔피언에 등극한 두 번째로 우승이 많은 구단입니다. 기선제압이 중요한 오늘 첫 경기 선발로 기아는 평균 자책점 1위 내일 선수를, 삼성은 다승왕 원태인이 나섭니다. 지난 8월에 턱부상을 당한 내일은 수술대에 올라 정규리그를 마감했었는데 오늘 58일 만에 에이스 자격으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원태인은 LG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6과 3분의 2이닝 동안 1실점 호투하면서 가을 야구 첫 승을 따냈습니다. 정규리그에서 기아 강타선을 잘 묶어서 오늘 필승 카드로 낙점받았습니다. 네, 선발진 외에 주목할 선수들도 짚어볼까요? 두 팀 모두 키플레이어로 삼성 포수 강민호를 꼽았던데요. 네, 데뷔 21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는 삼성의 안방마님 강민호에게 일단 시선이 쏠립니다. 체력 부담이 큰 포수로 뛰면서도 KBO 리그에서 가장 많은 2,369경기에 출전한 베테랑입니다. 한국 시리즈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LG와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결승 홈런을 때렸고 노련한 볼 배합으로 투수진의 무실점도 이끌면서 공수의 주축으로 맹활약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한 번도 못 가본 선수라는 이런 꼬리표가 항상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로서 그 꼬리표를 뗄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기도 했었고 많이 기분이 업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기아의 특급 스타 김도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 시즌 홈런 38개에 도루 40개 기록에서 보듯이 장타를 겸비한 호타 준족 김도영은 빠른 발로 상대를 공략하겠다면서 발야구를 예고했습니다. 김도영은 올 시즌 삼성과 치른 16경기에서 도루 4개를 시도해서 모두 성공했습니다. 강민호의 총알 송구에 맞서서 김도영의 발이 잘 통한다면 흐름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우승과 MVP에 대해선 욕심은 크게 없고 그냥 제 할 것만 한다면 그런 기회는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스타성 있으면 올해 제가 다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규리그 우승으로 일찌감치 한국 시리즈를 예약했던 기아의 불안 요소가 부족한 실전 감각이라면 플레이오프 4차전까지 매경기 접전을 펼치고 온 삼성은 체력, 특히 3명 로테이션으로 돌고 있는 선발진의 몸 상태가 걱정입니다. 또 삼성 주장이자 간판 타자 구자욱이 무릎 부상을 딛고 뛸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 기간 날씨도 변수입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 비 예보가 있어서 일정도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화재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가방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5대와 인력 50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데요. 아직 대응 단계는 발령되지 않았고 인명피해 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늘 오후 3시 반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가방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고 계신데요. 네, 지금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5대와 인력 50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대응 단계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인명피해 등도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소방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와 내륙 곳곳에 내리는 비가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 최저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가운데 비가 그친 뒤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지금도 곳곳에는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요. 내일은 전국에 가을비가 내린다고요? 네,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일부 내륙에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서쪽에서 저기압이 유입되며 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기압골과 저기압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이번에도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부터 모레까지 제주도는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에 10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80mm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내일부터 모레까지 중부에도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제주도는 시간당 30에서 50mm, 남부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을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고 일부 내륙은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와 함께 강풍도 주의해야겠는데요. 내일 밤부터 서해안에,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적으로 풍속이 초속 15에서 20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도 무척 쌀쌀했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요? 네,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은 9.7도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10도 아래로 떨어지며 가장 낮았습니다. 강원도 양양 설악산은 영하 0.2도, 철원 4.1도, 파주 6도, 대전 8.5도 등 중부 곳곳에서도 10도 이하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상층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한 데다 밤사이 복사 냉각에 강한 바람이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한낮에도 오후 3시 반 기준 19.3도, 부산 23.4도 등 예년 수준의 다소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모레 비가 그친 뒤에는 또다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뚝 떨어지며 가을을 느끼기도 전에 11월 초중순 같은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지금 시각이 4시 13분이니까요. 한 15분쯤 뒤에 만납니다. 면담 성사 과정도 쉽지 않았고요. 의제는 물론 이 회동의 명칭까지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오늘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유남 면담 위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한동훈 대표의 부끄럽지 않게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두고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당무감사에서 를 통해서 해당 사안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한동훈 대표 오늘 비공개 전략회의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할 말은 다 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말을 주로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오늘 이번 회동의 성패는 결국 한동훈 대표가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제3자 추천 특검안 얘기를 꺼내느냐 못 꺼내냐에 달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3대 요구는 기본적으로 하고 3대 요구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일단 거기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한 대표가 얘기한
그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개 활동을 자제한다든가 예. 또는 인적 쇄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통령실에 답변할 텐데 아.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개 활동이 자제된다고 해서 예. 중단된다고 해서 그럼 예. 과연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것이 되느냐? 아. 그럼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오늘 할 말은 다 하고 온다. 또 이대로 가면 죽는다는 거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에 대한 각오도 다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삼자 추천안을 얘기를 꺼내게 되면 당대표 경선 전에 본인이 공약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때도 최모 상병에 대한 그때 제3자 추천 특검이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빈손 해당밖에 안 됐다. 빈손 해동이라는 얘기를 들을 것이고 예. 만약에 제3자 추천 특검을 꺼내게 되면 이것은 앞으로 전국에 엄청난 내관이 될 가능성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 그 얘기를 꺼내게 되면 저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루비콘 회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저는 왜냐하면은 그 아마 어떤 설득 논리를 한동훈 대표가 가져갈지 모르겠는데 예. 현재 봐서는 본인이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예. 정말 차가운 민심을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국민의힘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본인이 6개 정도의 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그 나름대로 논리는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준비하지 3대 않았을까 요구안 싶습니다. 외에도 최혜병 특검법, 제3자 특검법 말고도 김여사 특검법도 제3자 특검법으로 그렇습니다.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온도차가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마치 오늘 해동이 끝장 해동처럼 인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끝장 예. 해동처럼. 저는 그렇게까지 한동훈 대표가 몰아갈 수는 없을 거라고 예, 생각하고 예. 물론 중요하죠. 또 예. 오늘 손에 쥘 만한 성과를 가지고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예, 예. 그보다는 저는 이미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네. 성의 있는 답변 아.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검법으로 이 기준을 삼을 경우에는 네. 다시 한 번 더 재해동을 한다든지 네. 또는 서로가 좀 양보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못 남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제2부속실이나 또는 사과나 물론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논란으로 명태균 씨 사태 또 스캔들까지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 더 성의 있는 답변을 끌어내는 것이 성과의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미 듭니다. 3대 요구는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고요. 예. 대통령실도 충분히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 대통령도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답변을 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런 예. 위기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대통령실도 그 부분에 대한 수습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뭐 활동 자제도 있겠지만 제2부속실이라든지 특별감찰관 그리고 좀 더 일정에 대해서 좀 더 조심스러운 그런 관리 예. 이런 부분들 재차 강조할 것이고 대통령도 그 외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뿐만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의료 갈등이나 그렇죠. 또는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 국회에서의 고인 정국을 풀어가는 어떤 실타래를 마련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런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를 예측을 해봤는데 이 4시 반, 지금 한 12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4시 반이라는 이 면담 시간을 두고도 분석이 분분했어요. 뭐 언론사 마감 시간이다, 기사 마감 시간이다, 아니면 밥 먹기 싫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로 예. 저는 대통령실로부터 전혀 대표의 어떤 예우나 이런 걸 받고 있지 못하다고 보이거든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돌이켜보면, 예, 어떤 점에서요? 보면 예. 첫 번째 당선자 됐을 때도요. 예. 당선됐을 때도 그 다음 날 당선자 만찬을 누구하고 했냐면 예. 전당대에 출마했던 원희룡 후보, 그 나경원 후보하고 함께했습니다. 아, 이것은 그렇죠. 사실은 예. 한동훈 대표, 신임 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 두 번째 용산 만찬도 얼마 전에 보면 예. 체코 순방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예. 원전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 자리에 가서 예. 결국은 인사말도 시켜주질 않고 지금 바로 저 장면인데요. 그때 갔을 예. 때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인사말 할 시간도 주지 않았고 예. 두 번째 독대 요청도 거절했고 예. 독대를 제하는 그 재요청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예. 같은 경우도 결국은 계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그 독대에 대해서 예. 결국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하는 회동 형태로 바뀌었고요. 예.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결국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게 되면 예. 당대표 비서실장도 함께 배석하는 것이 네. 관례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수평적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구했었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한다고 하니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도 함께 하자고 했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거부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절대로 이 당대표로서 요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바뀐 게 보면 예. 과거에 그 아마 1차 윤한 갈등 때 네. 그때 아마 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던 한동훈 대표는 예, 윤석열 그때요. 대통령에게 예. 90도 폴드 인사를 했었거든요. 그 생각납니다. 예. 폴드 인사인데 최근에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예. 90도 인사를 안 합니다. 그것은 그렇습니까? 앞으로의 관계를 상하 관계가 아니라 예. 당과 대통령 간의 수평적인 당정 관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고 당대표 출마할 때도 당정 관계, 수평적 관계를 그렇습니다. 강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대통령을 만날 때 예. 상하 관계가 아닌 권력적 관계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까지는 제가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 어떤 모멸감, 어떤 예. 모욕감을 참아 넘기겠지만 예. 그 나름대로 지금 나름대로 이 대표로서의 어떤 내공을 키워가고 단련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독대라는 표현 대신 면담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명칭을 어떻게 한다든지 예. 또는 정진석 실장이 배석한다든지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다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90도 폴드 인사라든지 그 이전에 뭐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관계에서 못 벗어난 거냐. 예. 근데 이제 하나하나 민감하게 보면은 민감하지 않을 게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형식보다는 예. 실질적인 성과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정진석 실장이 배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밀리지 않기 위해서 예.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 여지를 안 주겠다는 것 아니겠냐라는 해석도 있지만 예. 저는 한편으로는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해동 네. 또는 면담이 되기 위한 그런 또 차원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90도 폴드 인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는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대등한 관계로 당장 협의를 해야 되죠. 예. 만약에 그것을 어떤 상하 관계의 관계로 본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예. 중요한 것은 예.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의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위기 공감을 하느냐, 그리고 또 실질적인 수습책을 오늘 또 해동을 통해서 끄집어내느냐, 예. 그게 핵심이겠죠. 그렇군요. 예. 자,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은 지난 7월 24일입니다. 전당대회 끝난 후에 만찬을 하는 장면인데요.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때도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이 한동훈 대표를 만날 것 같으면요. 예. 그날 전당대회 끝까지 있질 않았거든요. 예. 그냥 끝까지 있질 생각납니다. 않았고 예. 그 다음날 만찬할 때도 보면 예. 이 한동훈 대표하고는 악수하기 전에 악수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축하한다는 그런 어떤 이 축하의 예, 예.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스쳐 지나다지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예. 나름대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그 이후로 지금 그 불편한 마음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집권당의 대표로서 예우하지 않는 그 분위기는 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앞으로 그렇죠. 어떻게 해나갈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철인 교수께서 계속 말씀하지만 예.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어떤 이유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걸려 있는 문제와 인물이 김건희 여사인 거죠. 자, 김건희 여사가 예. 아닌 부분이라면 예. 훨씬 더 허심탄회하게 훨씬 더 걸릴 것 없이 이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니 나라가 중요하지 아내가 뭐 중요해. 네. 그리고 국가적인 또 당정 간에 협의를 한다면 예, 예. 아내 문제라도 스스럼없이 이야기하자. 좀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예. 그런 위기 공감 속에서 그러기에는 이제 그냥 덮어두고 가기에는 김건희 여사 논란이 결코 가라앉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친했던
한동훈 대표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된 만큼 예. 그런 자리가 된 만큼 예.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놓고 논의를 할 수 있느냐가 예.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가라앉지 않는 김 여사 이슈 말씀하셨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지난 9일 11.6 재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한 이후에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끌어올려 왔는데요. 활동 자제에서 활동 중단을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여사 라인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저는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빼돌에서 김건희 여사님 활동 자제해야 된다는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걸 지적합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네, 3대 요구. 10월 17일이었으니까요. 10월 16일 재보선 끝난 다음에 그동안에 본인이 이야기했던 김 여사 관련 문제를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3가지를 요구한다고 했어요. 근데 저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이 이미 확정된 이후로 나온 내용이거든요. 저렇게 딱 3가지로 정리해서 말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셔요? 일단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요. 예. 지금 본인이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그 차가운 민심을 확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슈가 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임계 상황에 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아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예. 아마 그냥 가서 설명을 하고 뒤늦게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 공개적으로 본인이 요구를 했고 가면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라든가 아니면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 네.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발언에 담긴 뜻은요. 앞으로 본인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예. 본인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 내가 국민의 입장에서 예. 충분히 내가 대통령께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수용을 하든 예. 안 하든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차기 대선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이미지 관리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천원 교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대표로서 예우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3대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배석시킨 이유도 보면요. 예. 그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은 정진석 실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예. 대표에게 어떤 부분이 김건희 여사 라인이냐. 김 여사 라인은 없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거기에 예. 대해서는 정진석 실장이 비서실을 책임지고 있는 총책임자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그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께서 예. 해외 순방이라든가 꼭 필요한 국빈 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최소화하겠다. 예. 그리고 이번에 마포대교 나간 것처럼 예. 어떤 대통령의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만족하지 별도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할 수 있고요. 예. 아마 명태균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의혹에 대해서 규명하는 게 협조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는 그 정도의 3대 요구 정도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고 퉁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나름 또 대권 행보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번 두 사람의 만남이 향후 여권 전체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국민의 편에서 국민이 대통령께 원하는 부분을 예. 본인이 스피커로서 대변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예, 하고 있는 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오늘 만났을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예. 결정적인 제3자 특검안 얘기를 꺼내느냐 예. 못 꺼내느냐에 따라서 예. 본인 앞으로의 당정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고 이니셔티브를 쥐고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예. 약간은 차별화만 하고 조금 장기전으로 할 것인지 그런 방향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윤한 갈등이 처음 불거졌을 때가 1월 초였어요. 네. 그 당시 때 이제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 논란도 있었고요. 그 이후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만났거든요. 그 화면을 보면 그 당시 때는 뭔가 봉합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때가 다시 연출되기는 어렵다고 보세요? 봉합이든 저는 협력이든 이것은 양쪽이 다 서로를 존중할 때 또는 서로의 요구를 또 주장을 이해할 때 가능한 일이겠죠. 방금 전에 김철현 교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당위적인 측면이거나 또는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싣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씀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현실 정치에서는 그것이 다 가능하겠느냐. 현실 정치에서 무슨 가능하겠느냐. 말씀이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3대 요구사항을 강하게 제시하고서 대통령을 만나는 이유는 적어도 여론에 한 대표는 당대표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저는 부분적 수용이라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시도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회동에서 모든 것이 다 절충되고 또 합의에 이르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그렇다면은 부분적 수용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전의 정치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 3당 합당을 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요. 1992년에 대선에서 승리하기 전에 많은 또 그 기존 세력들의 압박이 있을 때 결단을 내리죠. 나는 마산으로 가겠다. 경남 마산으로. 그러면 나를 타도하려면 타도해봐라.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역으로 기존의 민정당 세력을 제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여론의 힘은 받고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지금 대통령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건 현실적으로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것은 여전히 제압의 어떤 순간을 오늘 기대하기보다는 조정의 시간이거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힘이 실려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할 수 있는 거라면 오늘은 전면적인 수용 이런 부분보다는 좀 조정되고 부분적 수용이 되는 그런 쪽에 더 현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제압보다는 조정의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어요. 오늘 이 면담에 대해서 참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김용태 의원은 이 한 대표의 3대 요구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이다. 윤 대통령이 못 받을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 당 내에 이 의원들의 목소리도 담겨서 전달될 때 대통령으로서는 나는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는 못하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부분적인 수용과 적극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도 듣고 있다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옆에서 뺏어가는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현실적이라는 거죠. 분명히 오늘의 해동이 어떤 결과로 끝날지는 모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겁니다. 적어도 한 걸음 전진한 해동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별로 가시적인 것은 손에 쥐지 못하는 해동이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오늘의 해동도 앞으로 있을 정치적인 그런 일정 속에서의 한 부분으로 본다면 성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친윤계 의원들의 생각은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다.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도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좀 깨졌다고 하는 부분이요. 저는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데서 드러날 것도 있고요. 그렇군요.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좋게 얘기하면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일단 국회의원도 오선하셨고 국회 부의장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비서실이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났을 때 나름대로 의견이 잘 굴러가지 않으면 중간에서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고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게 있지만 적어도 오늘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예. 본인이 배석하는 이유가. 그렇군요. 그렇다는 건 예. 대통령과 대표가 만났을 때 나눈 이야기가 예. 나중에 한동훈 대표가 당에 돌아가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한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는 건 한동훈 대표를 결국 믿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예. 그 바탕에는 저는 한동훈 대표 어떤 측근 인사들이 이 빌미를 줬다는 그게 있다고 보이는 게요. 예. 최근에 보면 그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네. 또는 심지어 전략기획 부총장이 나와서 예. 계속적으로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그다음에 용산 만찬회동에 대해서 뭐 싸대기 발언 또 하고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블랙홀이라는 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공개적으로 압박을 해왔거든요. 그 뒤에는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예.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그 사람들이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아무래도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적으로 용산과의 차별화 그리고 용산가를 일단 압박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는 입장은 예. 적어도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두 분 사이에 유지돼야 될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독대는 이루어질 수 없다. 두 사람의 그렇군요. 독대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오늘 세 사람이 만나지만 또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그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서 나중에 한동훈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석 제가 실장한테. 그건 불가능한 게요. 불가능할 것 한동훈 같다. 대표가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공개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예를 들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권 행사했을 때 예. 충분히 거기에 대한 반대한다는 뜻을 정지석 비서실장이나 또는 당시 복권할 때 대통령에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전화를 예.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사면을 반대한다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집권당의 대표가 어떤 대통령의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사사건건 예. 그때마다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트집을 받는 장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고요. 차별화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차별화를 너무 일찍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도 저는 나와요. 조금 이런 차별화라고 될 수 있는 게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차별에 나섰다고 보고요. 예. 저는 지금 이것이 97년도에 이회창 후보 때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그때 이회창 국무총리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사사건건 붙었거든요. 그랬죠. 그때마다 예. 주례 해동 들어가면은 이회창 그 총리에 대해서 분명히 또 설득도 하고 해명을 했는데 예. 그 다음에 나와서는 이회창 총리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97년도에 보면 예. 그때 다수였던 민주계, 민정계를 제끼고 결국은 이회창 후보가 된 것처럼 예. 저는 나름대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회창 케이스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군요. 두 번째는요. 예. 이 당내에 지금 그 많던 윤핵관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예. 지금 춘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정권 초반에 나타났던 우리 뭐 권성동, 장제원, 예. 그다음 이철규. 예.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보면 이철규 그때 심사위원이 이 공천 한동훈의 사천이라고도 얘기하고 예. 공개적으로 그랬었죠. 반발했는데 강하게 반발했었죠. 그 많던 윤핵관 의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이 가끔 인터뷰를 하는 것 같고. 인터뷰하는 정도. 예. 이철규 의원도 아무 말 안 하죠. 예. 장제원은 이번에 불출마했죠. 그리고 그렇네요. 지난 예. 전당대회 때 보면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지 말라고 예. 그때 연판장 돌렸던 예. 그 벌떼 공격을 했던 모든 윤핵관 의원들이 사라졌거든요. 그렇다는 그렇네요. 건 예. 지금 반환점을 돌면서 현재의 권력보다 미래의 권력이 될 수 있는 한동훈 대표의 눈치를 이제 어느 정도는 당내에서도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내 리더십이 상당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힘의 균형추가 지금 점점점 한동훈 대표로 기울고 있다고 보시는 그래서 거예요?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예. 볼 때는 이제 앞으로 헤게모니를 한동훈 대표가 가져갈 공산이 크다. 특히 오늘 회동에서 어떤 얘기를 꺼내느냐에 따라서 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한 대표가 주도권을 가져갈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도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면담 관련 전망을 했는데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박지 않아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번 면담을 두고 전망이 박지 않다고 했는데요. 네, 정치적 신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면담이 잘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전망은 그렇게 밝지 못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신뢰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고 다만 대통령께 충분히 말씀드렸다 이 정도라면 대통령도 심사숙고할 그런 시간이 있었을 텐데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할지 그것만 남아있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인간적인 신뢰를 넘어서 정치적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신뢰가 사실상 두 사람에선 찾아볼 수가 없다는 취지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에 위치해 있고 예. 또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면 사실은
제가 기대하는 발언은 발언은 저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 것이 예.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느냐 또는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느냐만 이야기지 협력의 이야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제일 좋은 그림은 당정 관계는 협력 관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협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서 이제 김현철 교수께서 이해창 전 대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97년도에 이인재 후보는 당을 떠나고 예. 결과적으로는 다 이길 것 같았던 대선도 놓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완전한 제압. 그 당시에 97년도에 이인재 당시 후보에 대한 제압까지 됐습니까?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정치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절충과 조정과 중재입니다. 그런데 네. 오늘 모임에서도 친윤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그냥 목소리를 안 낼 뿐이겠죠. 예. 그만큼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와 대립각에 서왔던 인물들이 뭐 김재원 최고위원만입니까? 또는 권성동 의원만입니까? 네, 홍준표 시장도 있죠. 예. 또 여전히 아직까지 정치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에게 공감 못하는 분명히 당내 의원들도 있을 거예요. 예. 당 밖의 의원들, 당 밖의 정치인들도 있고 그런 사람까지 또 다 포용해야 되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몫이거든요. 예.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네. 오늘 이 해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제압한다든지 친윤 세력을 완전히 제압한다든지 이게 가능할까요? 아직까지 대선은 더 남았는데 예. 또 강력한 경쟁자는 당 바깥에 이재명 대표나 또 다른 인물들이 있을 테고 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할 텐데 오늘 하루에 다 끝내자 그게 가능할까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 지켜보면 이것도 다 과정의 한 순간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가 무엇을 오늘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얻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철원 교수는 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권 행보를 하고 있고 또 그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낮고 차별화를 좀 일찍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의 행보가 대통령 선거가 지금 2년 넘게 남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낮아도 너무 낮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예. 저보고 그러면은 아니, 배종찬 소장이 생각하는 최고의 해법은 뭐냐?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선택이 필요했을 수는 있는데 네. 그것이 꼭 제압인지 예. 조정인지 절충인지 그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법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어봤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어떤 답변할지 그것만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영역이다. 이걸 뭐 좀 확실히 해둔 걸까요? 아닙니다. 어쨌든 그 김재원 의원은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조금 삐딱한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인 사감들이 있는 분이 그때 아마 출마를 하지 못했던 부산의 뭐 장해찬 전 예. 최고위원이나 뭐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분들인데 저는 지금 김재원 의원이 얘기하는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저분이 지금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데 네.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인데 예. 최고위원으로서 해법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네. 적어도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전망에 대해서 평론가처럼 얘기할 게 아니라 예. 그러면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것들을 어떻게 그럼 해결할 것이냐. 그 솔루션이 없는 거거든요. 예.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일방적인 민주당의 공세일 뿐이고 근거도 없고 예.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달 11월 달부터 민주당에서 장애 집회를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눈덩이처럼 커지면 커지지 이것이 절대로 수그러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오늘 해동에서 적어도 아. 어떤 형태로의 솔루션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충분히 여기에 대한 답을 닫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지금 한동훈 대표가 들어갈 때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예. 그동안 어떤 특수수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상의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한동훈 대표가 어떠한
방식으로 설득할 거냐, 예. 그 설득의 논리가 무엇일까, 이게 대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설득의 논리는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지금 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로 국정이 계속적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예. 연금개혁이든 의료개혁이든 모든 개혁들이 사라지고 예.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명태균 이런 것 부정적인 단어들만 남았거든요. 예. 두 번째는 이 사태가 계속되면요. 아마 1년만 지나면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방선거도 이번 총선 때처럼 패배할 가능성이 크고 연이어서 이어지는 2027년도 대선까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거든요. 예, 예. 마지막으로 지금 만약 이번에 특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차피 퇴임하고 난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계속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카드이기 때문에 예. 차라리 현직에 있을 때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나름대로 한동훈 대표가 갖고 돼야 될 설득 논리가 돼야 되고요. 예, 예. 두 번째, 과거에도 보면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아들 문제로 다 특검을 받았습니다. 네.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는 형들이 구속되면서 특검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국정의 쇄신책이 나왔거든요. 그 국정의 그렇군요. 쇄신책은 결국은 이번 연말쯤에 예. 아마 이 국무총리 교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중폭 개혁을 통해서 예. 국정 2기 어떤 재건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그 정도의 설득 논리와 국정에 대한 쇄신책 또는 국정에 대한 청사진을 예. 보여줄 것인가. 그러면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텐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특검을 받아라. 제3자 특검이 아니면 답이 없다. 예. 이런 논리가 없는 설득을 하게 되면 그건 설득이 아니고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고 어떤 수모를 주는 것이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얼마나 정교하게 예. 오늘 한동훈 대표가 논리를 가지고 가느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볼 사안이 한동훈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대표가 어떻게 설득하고 어떤 논리를 보여주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준석 대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어요. 잠깐 볼까요? 네,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이준석 의원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라고 했네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늘 유난 면담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 3대 요구 중에 대통령이 과연 몇 가지나 응답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거부하겠죠. 지난번에도 만났을 때 뭐 독대는 아니었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이런저런 내용 준비해갔는데 음식 얘기가 다 끝났다 이런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흘러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간다는 거는 그냥 싸우자라고 머리에 퍼붙이고 가는 거거든요. 싸우자 이렇게 세 글자 쓰고. 네, 이준석 의원은 뭐 3대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렇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는 경험. 이준석 전 대표 또 현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갈등이 윤석열 깊었죠. 대통령하고 갈등이 불거졌고 또 결과적으로는 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전당대회 나가는 그 시점이었나요?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가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전망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현실이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과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일 테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하고도 썩 좋은 관계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럼 정치적으로 두 사람이 극적인 관계 개설이라든지 또는 실타래를 풀어간다면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별로 뭐 맞대갈 만한 또 수긍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죠. 좋아할 만한 상황이 아니겠죠. 그런 정치적 차원에서도 별로 좋은 기대를 또 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세요? 뭐 저는 그거는 이제 이준석 의원의 복잡 미묘한 이제 감정이 뒤섞인 그런 어떤 전망일 테고. 사실 우리 이제 집권 세력의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지만 국가 운영을 봐서도 이렇게 계속 우리 민감한 사안들 워낙 많지 않습니까? 지금 북러 관계도 있고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고,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볼 때 집권 세력이 이렇게 꼬여서 갈등을 빚고 있는 구조가 결코 좋은 상태인 건 아닌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기대하자면 분명히 이제 오늘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와서 국정 운영이 바람직하게 흘러가야 될 텐데, 앞서 이제 김철현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세 가지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위기 공감이 빛을 발휘할 수 있냐. 첫 번째로는 저는 여사 관리에 대해서 공감하느냐 못하느냐. 두 번째로는 의료 개혁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국민들의
고심과 또 우려가 큰 만큼 네.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냐 여야 의정협의체에 마지막으로 결국 저는 건설적인 당정 협의 관계입니다. 네.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자. 그러면 뭐 독대든 배석이든 뭐 걱정하거나 우려할 필요 또 의심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적어도 저는 그런 기대는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작년 3월에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 들어섰을 때 그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 관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한 달에 2번 만나자라는 제안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이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거부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또 한 대표 입장에서는 싸우자고 들어간 것 같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뭐 모두 꽉이라 하는 건 맞고요. 예. 일단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작심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주제를 꺼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준석 의원의 전망이 좀 틀린 게 그 자리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정치판에서 그러니까 이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16대 2000년도에 정치를 시작하셨거든요. 그 정치부 부장도 하셨고 언론계획이셨고 언론사 기자 부장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국 정치판에서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회동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이 회동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굴러갈지도 잘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타협점 그리고 중재할 수 있는 안을 내놓는 거거든요. 이준석 의원은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배석한다는 거 그리고 정진석 의원의 역할이나 비중을 조금 놓친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한 대표가 독대를 호소하다가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예측도 틀릴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할 말은 다 하고 간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정말 나름대로의 어떤 본인 스스로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였던 행보는 보면 약간 이미지 관리하기 위한 치고 빠지는 수법을 좀 써오긴 했거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대통령실에 공을 떠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나름대로 어떤 해법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이 답변을 그러니까 전혀 공개됐던 요구 말고 별도의 어떤 얘기를 꺼내서 상당히 그 자리를 더욱더 조금 어렵게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조금 큰 소리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4시 50분 좀 넘어서고 있는데요. 원래 예정 시간은 4시 반이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속보가 오면 바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속보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를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삼김 특검입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최고위원이 김 여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삼김 특검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오늘 최고위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시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정숙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여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곧 새 김 여사이죠. 새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실시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전 최고위원은 이제 친윤계 최고위원으로 통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삼김 특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왜 꺼냈다고 보시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또 공감을 얻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의 위치에서 김민전 의원이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치적인 물타기, 줄타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 공방이 되는 것이고 또 따지고 보면 별도 사안이거든요. 지금은 워낙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이 확대되다 보니까 뭐 이것이 사실 여부 떠나서 또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또 국민의힘의 경쟁력에까지도 선거했을 때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두 김에 대해서 검토할 사안이 있다면 별도 사안인 거죠. 그거는 별도로 놓고 정치적 차원에서 따져보든지 또는 법적인 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따져볼 부분이지 함께 묶어서 갈 사안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한 대표가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제안을 왜 했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지금 여당 최고위원의 정보적 감각이 저것밖에 안 되나 정말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 얘기를 꺼내는 건 결국은
삼김 여사 특검을 꺼내고 예.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를 끌고 들어가면 결국 민주당에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안 하지 않겠냐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역으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딸인 그 문다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라든가 뭐 음주 논란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김혜경 여사나 김정숙 여사 그럼 특검을 받겠다고 만약에 전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때 대해서는 김민전 의원이 아마 그렇게는 생각을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당의 최고위원이면 그래도 집권당의 최고위원이면 거기에 걸맞는 나름대로 어떤 정무적 감각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물타기 특검으로 치부될 수 있는 그런 민주당에서 전혀 고려할 이유도 없는 그런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는 것은 좀 그건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야당 반응도 한번 볼까요? 네. 야당도 지금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다음 키워드로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화면 보여주시죠. 네, 윤 대통령을 설득해라. 이번 유난 면담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속내는 어떨까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떻습니까? 만나는 게 중요하죠.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국정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다시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만요.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속보가 들어왔죠? 속보 보여주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을 시작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그래요? 4시 반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좀 늦게 시작한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정확히 4시 54분에 용산 야외 정원 파인그라스에서 면담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을 시작했고요. 4시 54분에 용산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면담을 시작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기존 예정됐던 게 4시 반이었는데 좀 늦춰진 겁니다. 네, 24분 정도 늦춰졌네요. 4시 54분이고 장소도 야외 정원에서 하네요. 야외 정원 파인그라스에서 면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작 시간이 좀 24분 정도 늦어진 것 같고요.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했고. 그렇습니다. 오늘 면담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고요. 네, 한 대표는 오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와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 이른바 3대 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할 것으로 관측돼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죠. 네, 아직 화면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자료 화면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자료 화면이고요. 화면에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4시 54분에 시작했으면 2분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 도착 시간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아마 뭐 보통 이제 딱 그 정해진 시간보다는 또 다른 뭐 정진석 비서실장 먼저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지 않을까. 특별한 늦춰질 그리고 만한 장소가 야외 정원 파인그라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저 장소도 좀 그런 게 어쨌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엄중한 민심을 지금 전달하러 가는데 대통령께서 받아들인 입장이 야외에서 지금 얘기해야 될 만큼 그렇게 편하고 이 한가로운 주제는 아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마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주제를 갖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나름대로 모든 정무 파트에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대통령의 국정이라는 것은 시간을 딱 지킬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아주 민감한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건도 그렇고 또 지금 우리 경제 상황도 그렇고 또 미국 대선 대통령 일정이라는 게 딱 약속한 시간에 맞출 수 없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거 가지고 저는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일단 장소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시간을요. 저는 그다음에 장소도 어디가 됐든 간에 형식보다는 저는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가 중요한 거지 너무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관계를 민감하게 또 긴장 관계로 보는 것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떠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잘 설득해서 국정기조 전환을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가능할 것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이거는 뭐 워낙 기본적인 이야기죠. 야당 또 다수당의 대표로서
윤한 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독서를 퍼붓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정치인으로서 또 다수당의 대표로서 예의가 아닌 것이고요. 기본적인 조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도 좀 더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가령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된 부분도 폐지에 힘을 실어준다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또 한동훈 대표하고도 합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여야 의정협의체에 대해서도 야당이 다수당에 더 힘을 실어줘도 한동훈 대표한테 힘이 실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다면 일단은 뭐 발언상으로 말로는 이제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또 이재명 대표가 얼마만큼이나 또 내용을 또 입장을 밝히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김 여사 특검 수용 확답부터 받아와라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 설득해달라는 거 저는 맞는 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건희 여사 이슈와 관련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거 좋고요. 저는 그 설득을 하는 만큼 이재명 대표도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검을 보면 제3자 추천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특검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법 체계를 어느 정도 넘어서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공정성이 중요한데 지금 제3자 추천이 아니라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특검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때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전향적으로 제3자 추천, 다시 말해서 뭐 대법원장이라든가 아니면 변협의 회장, 변협에서 추천하는 형태로 되면 나름대로 이어질 수 있죠. 그동안 21대부터 22대 들어온 거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탄핵, 거부권, 다시 재의결, 다시 또 특검안 발의 이런 계속 지옥의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끊어내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설득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거기에 맞게 본인도 어떤 야당의 책임자로서의 어떤 뭐 그런 뭐 책임 있는 자세를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가장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지지율이 좀 나와서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네요. 24.1%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72.3%로 나타났죠. 네. 배 소장님, 오늘 윤한 면담 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예측해 볼까요? 저는 그래서 이 지지율을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도 이미 알고서 지금 해동에 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위기 공감이다. 24.1%는 리얼미터 기준으로 임기대로 최저치입니다. 24.1%고요. 또 72.3%는 최고치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그 원인이 김건희 여사 논란이 됐든 아니면 경기, 민생, 물가가 됐든 또는 의료 갈등이 됐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부정평가 이유에 관한 그래픽도 좀 보여주시죠. 그렇죠. 리얼미터이기 때문에 갤럽 조사가 이제 그렇죠. 갤럽 조사인 경우에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건 이제 갤럽 조사를 가지고 보여주시는 건데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라는 게 직전 조사 3주 만에 이제 발표됐던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 갤럽 조사인데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직전 조사보다는 8% 포인트나 올라갔거든요. 14%가 됐다는 것은 늘상 부정평가 이후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제, 민생, 물가를 제외한다면 가장 높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해동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팬덤 지지층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얼마나 절충해서 위기 인식에 따른 그런 손에 잡히는 협의 내용이 나오느냐 그 부분이 핵심이고 단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협의할 내용이 오직 김건희 여사 관련 사항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안보 이슈, 경제 이슈, 의료 갈등 이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2시간이 걸리든 시간이 좀 어두워지면 안으로 들어가서 더 시간을 가지고서 대화를 나누더라도 충분히
흉허물 없이 예. 흉금 없이 다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돼야 되겠죠. 그렇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지지율 최저치로 나온 조사들이 많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 줘야 되잖아요. 오늘 이 회동이, 오늘 만남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 분수리 돼야 됩니다. 예. 분수리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지율 평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예. 계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그래도 27%대에서 25%, 예. 오늘은 24%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솔루션이 없다. 예. 특히 의료 우리 이 파행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그 부분이 또 예.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거의 뭐 이 완전 정적 코너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늘 이 회동에서 예. 마땅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이 네.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여당과 정부가 함께 공멸할 가능성이 크다. 그중에 가장 그렇군요. 큰 변수가 지금 다음 달에 예. 미 대선이 치러지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머니 머신이라고 해서 예. 어마어마한 뭐 무역 압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미 뭐 분담금이라든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네. 4시 54분쯤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예정된 4시 30분보다 20여 분가량 늦어진 4시 45분에 4시 54분에 면담이 시작됐고요. 예. 장소는 용산 야외정원인 파인그래스에서 지금 현재 면담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네. 관련 화면은 들어오지 않고 네, 있네요. 화면이 들어오거나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온 여기서 마치고요. 또 속보가 들어오면 두 분 또 다시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품과 MBK 파트너스 연합 측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이 재차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각종 절차를 준수한 이상 공개 매수 목적의 경영권 방어가 포함됐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재련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 2차전에서도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자사주 매입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2일에 이어 또 기각된 겁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주식 실질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인 89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차입을 일으키는 건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안에서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현재까지는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는 어렵고 만약 고려아연이 시가보다 높게 매수 가격을 정했다고 해도 매수 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업무상 배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고려아연이 법적 절차를 준수한 이상 공개 매수 목적의 경영권 방어가 포함됐다고 해도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23일까지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풍 측이 본안 소송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만큼 양측의 법정 다툼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최근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얇은 두께의 접는 폼으로 공세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도 두께 전쟁을 본격화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 접는 폰 제품 가운데 가장 얇은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을 오는 25일 국내에 출시합니다. 제품 두께는 10.6mm, 무게는 236g으로 지난 7월 공개한 제품보다 1.5mm 더 얇고 3g이 더 가볍습니다. 위기론이 나오는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장중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4거래일 연속 5만 원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오전 한때 58,500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6일 장중 57,900원까지 떨어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32명이 숨진 성수대교 붕괴 사고 30주년인 오늘 희생자들을 기리는 합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서울 성동구청은 오늘 오전 11시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성수대교 북단 나들목 주변 위령탑에서 30주기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위령제에는 희생자 유가족과 무학여고 교직원, 학생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중근 대한노인 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오는 2050년 노인 인구는 2천만 명으로 노인 복지에 치중하게 되고 생산 인구가 없어질 거란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높여서 노인 숫자를 적절히 관리하게 되고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한다면 첫 해에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게 해 생산 잔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의 파병 등 전쟁 개입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전쟁을 끝내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원국 간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그 끝은 요원해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상연설에 나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북한이 러시아에 장비는 물론 군인들을 보내고 있다는 위성과 영상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침략을 지원하는 북한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І ми чекаємо нормальну, чесну, сильну реакцію партнерів на це.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정식으로 가입 초청하는 게 전쟁을 끝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데 필수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Що ви хочете, щоб ми з русскими говорили? Так, посильте нас. Щоб ми сиділи рівноправно, а не щоб просто стілець десь там в сторонці був. А як? Ну, інвітейшн дайте. І дайте зброю. 나토 규정상 가입 초청은 신규 회원국 가입 때 필요한 첫 번째 절차로 32개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초청에 대해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게 문제. 앞서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7월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 등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Ukraine's path and bridge towards NATO membership is now irreversible. 특히 미국과 독일은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를 우려해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미국 대선 결과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 추후 따져보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비판하면서 당선되면 전쟁을 되도록 빨리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하고 북한군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게오르그 지노브이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게오르기 대사를 만나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 밀착이 군사 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 시내 한복판 옛 방직공장 부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 단위의 개발 사업이 파행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로 유지돼 왔었는데 수천억 원을 빌려준 대주들이 이제 돈을 갚으라고 시행사에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23만 제곱미터, 축구장 30개 크기의 대규모 금싸라기 땅,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입니다. 시행사 자광은 2017년 대한방직으로부터 약 2천억 원의 땅을 사들여 초고층 타워와 아파트, 복합 쇼핑몰 등 개발 계획을 일찌감치 천명했습니다. 예상 개발비만 총 6조 2천억 원, 올해 우리 정부 1년치 예산의 100분의 1 수준인 대규모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주에 수천만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 전망 타워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될 이런 산업 경제의 기반이 되는. 자광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 빚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700억 원.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돈을 빌려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대주단이 대출 전액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기한이익 상실, EOD가 최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주단이 지난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최장 2달의 말미를 준 가운데 자광은 대주단 협의회에 사업 정상화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이 EOD 발생으로 인한 파행 위기에 처한 건 벌써 2번째입니다. 지난해 첫 위기 때는 대주단 그리고 사업 참여를 위해 신용을 공유한 롯데건설의 사업 정상화 의지로 위기를 넘겼으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롯데건설은 이번엔 애초 보증을 선대로 자광에 약 1,000억 원의 돈을 빌려준 IBK 투자증권의 채무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대주단과 시행사 간 협의가 잘 돼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는데 일각에선 업계 선례 등으로 비추어 외려 롯데건설이 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냅니다. 롯데건설은 자광이 소유하고 있는 세종시 골프장의 우선 수익권 2천억 정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물어준 금액은 그 2천억 원으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파행 우려와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자광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앞서 과태료 미납으로 수차례 차량이 압류됐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문 씨처럼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지난해 말 기준 미납된 교통과태료가 무려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음주 사고 전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 4차례 차량 압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는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태료나 자동차세 등을 미납해 11차례 차량이 압류됐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 부부도 역시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다가 32차례 자동차를 압류당한 사실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미납 과태료는 1조 400억 원에 달하는데 절반이 넘는 6,600여억 원이 5년 이상 장기 체납입니다. 이유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강제 징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운전자가 누구인지 바로 확인되는 만큼 미납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에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거나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미납 시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거나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일정 기간 구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과태료가 1,000만 원 이상 쌓이는 경우는 드물고 경찰이 일일이 차량을 찾아 번호판을 압수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압류된 차량을 그대로 몰다가 출고 후 10에서 12년이 지나면 차량 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해 폐차도 가능합니다. 차량을 팔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면 과태료를 내야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제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도로관리청과 연계해서 고속도로나 유료도로 진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불편함을 준다면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사실상 과태료를 내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지적까지도 나오는 만큼 세밀하면서도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우여곡절 끝에 서울과 같은 위상을 가진 대구 경북 특별시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는 시도의회 의견을 듣고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2026년 7월에
통합특별시를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2026년 7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서울과 같은 위상을 가진 특별시를 만들기로 합의한 겁니다. 행정통합이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지 5달 만입니다. 기초단체의 사무권한을 두고 대립하다 논의가 중단됐지만 행안부 중재 끝에 뜻을 모았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양 지역의 상생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협의 조정을 통해서 완성한 아주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쟁점이었던 기초단체 사무권한은 지금처럼 유지하되 특별시가 총괄하고 조정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구와 안동, 포항에 있는 기존 청사를 활용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는 주민투표 대신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두 자치단체장은 지방행정개혁,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계기가 될 거라며 자축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 동안 도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지방행정개혁으로서는 이만큼 엄청난 변화가 오는 개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합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이었고 중앙집권제를 지방 분권화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일극체제를 균형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분권하고 균형 발전. 다만 옥상옥 형태인 특별시 권한을 시군과 겹치지 않게 조정하고 부시장의 역할을 구분하는 등 세부 조정이 필요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 방안이 나오면 범정부 협의체를 꾸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접하는 나이가 낮아지면서 교육 방안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대규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은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2024 미디어 리터러시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미디어와 인공지능 대중화 환경에 익숙한 2010년 이후 출생 세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경험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지난주 비가 내린 뒤로 공기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올가을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립니다. 지금도 제주도와 일부 내륙에 약한 비가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구름이 점차 확대해서 밤사이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 최고 100에서 120mm 이상의 폭우가 오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도 많게는 60에서 80mm가 내리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남부와 제주도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에도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비는 내일 아침부터 밤까지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쌀쌀함이 덜하겠습니다. 서울 15도, 광주 18도, 대구는 17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여기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18도, 광주 23도, 대구는 21도 예상됩니다. 비는 모레 새벽부터 잦아들겠고요. 비가 그치면 어김없이 추워지겠습니다. 목요일 서울 아침 기온은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만남, 회동이 30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시 54분 시작이 됐으니까요. 잠시 뒤에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속보로 이어지는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